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에 관한 아주 중요한 팁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만 잘 들으셔도 블로그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 이제 기준 없이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이버가 원하는 기준들이 있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써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글쓰기에 대한 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평소엔 안 그런데 글을 쓰려는 순간 뭔가 작가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 그 글들을 너무 잘 쓰려는 마음을 갖다 보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글을 쓰는데 뭐 3시간도 걸리고 5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친한 친구에게 존댓말로 뭔가를 전한다, 이 정도 생각으로 쓰시면 제일 좋아요. 물론 블로그 글쓰기는 일기는 아닙니다. 나의 그 잡다한 얘기를 쓴다거나 나의 사생활을 쓰는 공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취미로 재미삼아 하시는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나는 방문자 수도 있으면 좋겠고 검색을 원하는 분들은 일기처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블로그는 가치 있으면 좋겠다. 가치 있는 글들로 채우고 싶다. 의미 있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봐야 가치가 있어요. 나 혼자 아무리 가치가 있어 봤자 사람들이 안 보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잖은 분들이 가치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네이버가 원하는 맥락이나 네이버가 원하는 형식을 놓치는 수가 생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가치를 너무 배제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오늘 하나씩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참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요. 글을 쓸 때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영어를 쓰시거나 외래어를 쓰시거나 뭐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네이버 그 Q&A에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글일수록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쉬운 글일수록 검색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검색 상에 있는 글들을, 여러 분야에 있는 글들을 보면 때로는 어떻게 이런 글이 검색 1등에 있지? 그렇게 느끼는 게 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글을 못 썼고 이거 좀 천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가 원하는 글들은 쉬운 글이에요. 누가 읽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글들이다.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변호사, 의사, 교수,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블로그가 상대적으로 훨씬 그 방문자 수도 적고요. 소위 말하는 파워블로거도 없어요. 그 이유가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어려운 용어를 써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전문직 분이 계시다면 최대한 쉽게 쓴다,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형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글을 그 주변의 이웃들도 그렇고 글을 읽다 보면 글을 아주 짧게 쓰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고요. 글을 한번 쓰면 굉장히 길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충분한 글자 수, 그러니까 충분한 내용이 없으면 검색에 노출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 충분한 내용의 기준이 글자 수가 1500자가 넘어야 합니다. 1500자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글을 잘 썼어도 4-4줄, 5-6줄 이렇게만 쓰면 검색은 잘 되지 않아요. 어쩌다 운 좋게 검색이 됐다고 해도 빠른 시간 안에 검색 하위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는 1500자 정도를 유지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글자 크기로도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이버가 기본으로 설정해 놓은 글자 크기는 15포인트예요. 거기에 그냥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보기에 답답하다고 해서 그걸 20이나 25나 이렇게 크게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물론 성향의 문제니까, 취향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글자 크기는 15에서 16 정도를 유지하면서 글자 수는 1500자가 넘는 게 좋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운데 정렬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정렬하는 분이 있고요. 그 외에 오른쪽 정렬이나 일반 정렬 하시는 분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 아니면 왼쪽 정렬인데요.
내가 특히나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들을 전문적으로 담고 싶어요. 예? 꾸준하게 나만의 주제를 담고 싶은데 가운데 정렬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보는 이 폰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폰이나 모두가 이 폰 사이즈가 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이 사이즈가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을 가운데 정렬로 해서 내가 쓴 글을 내 폰으로 보면 이쁠 수 있는데요. 이 폰이 폭이 좁아지거나 더 넓어지거나 했을 때는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는 줄바꿈이 이상하게 되면서 아주 보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글은 왼쪽 정렬로 쓴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을 쓰면 그래서 이제 줄바꿈이 이상해지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감의 문제가 꼭 등장하니까요. 이제 반드시 왼쪽 정렬을 쓴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글을 쓰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태그 붙이시는 분들 많죠. 해시태그 해가지고 뭐 쓰고 해시태그에서 뭐 쓰고 이런 분이 많은데요. 글이 갖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가독성이 높아야 해요. 가독성이. 근데 중간에 해시태그가 너무 많아지면 읽는 분들이, 독자분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불편하고 글이 오히려 가독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태그는 중간중간에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런다고 해서 검색이 더 잘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그는 태그란에다가 따로 모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모바일로 하시든 PC 버전으로 하시든 태그를 쓰는 태그란이 따로 있어요. 예, 거기 안에 최대 30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예, 서로 내용이 맞는 범주 내에서 태그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글을 쓰시면서 문단을 막 이렇게 여러 번 나누시거나 자간을 크게 띄운다거나 혹은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모티콘, 스티커 이런 거. 예. 근데 이게 블로그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꾸준히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든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긴 글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와, 이거 언제 다 읽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글 읽는 거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면 글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문단을 너무 많이 나거나 자간을 너무 띄우거나 이모티콘 이런 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내가 뭔가 전문적인 얘기를 쓸 때 이모티콘이 등장하는 순간 전문가의 느낌은 제로로 사라져요. 예? 난 그냥 그렇고 그런 너무너무 평범한 아마추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티콘 사용은 안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 글쓰기 창에 보면 인용구라는 게 있어요. 뭐 버티컬 라인도 있고 가운데 뭐 인용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용구 활용하는 게 한 5-6가지가 있거든요. 요걸 글 속에서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이제 어떤 성격을 갖냐면 우리가 어떤 매거진을 볼 때 중간중간 부제가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매거진 전체를 읽기는 힘들지만 중간중간 부제에 따라서 내가 골라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인용구만 쭉 읽어도 하나의 내용이 연결되게끔, 그래서 인용구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용구를 또 너무 많이 활용하면 인용구 본래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용구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5번 이상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는 3번에서 4번 정도만 인용구를 문장 중간중간에 넣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카더라 통신 중에 이런 게 있죠.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훨씬 더 검색이 잘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이거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만 맥락에 맞아야 해요. 예, 밑도 끝도 없이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서 더 노출이 잘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핵심 키워드는 3번 이상 등장해야 된다, 뭐 15번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예, 전부 그냥 루머고요. 그냥 1번 이상 등장하면 돼요. 아예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1번 이상 등장하면 되고 내가 만약에 2번, 3번, 4번을 쓸 일이 있다면 이 글의 맥락에 맞아야 해요. 이 맥락에 맞는다는 건 내 기준에서 맞는 게 아니라 예, 누가 봐도 야 이건 자연스럽네 라고 느껴져야 해요. 이게 벌써 부자연스럽게 어떤 키워드가 또 등장하고 이러면 예, 그건 이미 맥락이 안 맞아서 오히려 검색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쓰는 거에 대해서 예,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이제 그 키워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를 보시다 보면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어요. 연관 검색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연관 검색어는 뭐냐면 어떤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글을 썼는데 그 키워드를 보는 사람들은 이 연관 검색어를 많이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
이 연관 검색어에 있는 또 키워드를 내 글 속에 얼마나 많이 녹여내고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이거에 따라서 내 글의 품위도 그렇고 검색이 되는 그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프로페셔널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방문자가 있는 파워블로거들하고 일반 블로거들의 제일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뷰 검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 내가 만약에 부산 맛집 이렇게 이제 만약에 검색을 한다고 쳐요. 검색을 해서 뷰 검색에 보면 상위 탭에 이렇게 그 뭐 전체 이런 게 나오고요. 초밥, 백종원, 피자, 그 다음에 치킨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상위 탭에 떠요. 뷰에서. 예, 요런 것들도 제목에 잘 활용하시고 본문 내용 속에 내용과 맞다면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글쓰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글이라는 게 그냥 내 생각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뭔가 따져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글을 쓰실 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릴 때 글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글을 쓴다. 또는 기승전결 아니면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식이 있는데요. 블로그에서는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서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서론이. 예? 그냥 본론하고 결론을 쓴다. 내가 원래 제목대로 쓰려는 내용을 쓰는 게 제일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오늘 선릉역 맛집을 갔다 왔어요. 선릉역에 가서 무슨 족발을 먹고 왔어요. 친구들하고.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부라면 이분들이 이제 앞에 서론을 이런 식으로 쓰죠. 아, 오늘따라 아침에 아이가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뭐 알고 보니 아이가 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 좀 들렸다가 뭐 할 일 없나 따져보니 친구랑 뭐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이상한 얘기를 많이 쓰는 거죠. 예? 예, 정말 이상한 얘기를 많이 쓰고, 그래서 맛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맛집 이야기가 앞에 한 5, 6분 다른 글을 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이웃들 간에, 늘 글을 보는 사람들 간에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내 이웃이 내 블로그를 찾는 비중은 되게 적으니까요. 제 3자가 봤을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글이거든요. 예, 이런 서론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실 게, 제가 예를 들어 나무처럼인데요. 글을 시작할 때 이런 분들이 있죠.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글을. 예, 그 글은 무조건 빼세요. 그 글은. 예, 아무 의미도 없고요. 예, 상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블로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학에 있어서도요. 문학에 있어서도 첫 줄을 읽으면, 그리고 첫 줄에 만족하면 나머지 글을 다 읽을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첫 줄이 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나머지 글을 안 읽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들은 빼시고, 그 다음 또 쓸데없는 말에 떠오르시는 거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요즘 뭐 참 날씨가 좋죠. 요즘 굉장히 춥죠. 뭐 이런 얘기들. 예,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들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론은 없다. 본론과 결론을 적는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네이버가 원하는 부분들은, 네이버가 소위 말하는 로직에 관한 부분들에는 네이버는 정보, 경험, 의견 이 세 가지를 글 속에 꼭 녹여서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정보, 경험, 의견이 어떻게 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내가 뷰 검색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전혀 노출이 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뭐 이 부분을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뷰 검색에 어떤 사람은 잡히고 어떤 사람은 안 잡혀요. 그게 이제 그 키워드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100개의 글 중에 1개 정도, 그러니까 1%에서 많으면 2%, 적게는 0.5%만이 뷰 검색에 잡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PC에서 블로그 검색에는 모두가 다 잡히지만, 예, 내가 뒤에 있든 중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잡히긴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뷰 검색은 아니에요. 뷰 검색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과 정보, 경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하루 방문자가 1000명인데도 뷰 검색에 안 잡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내 하루 방문자가 30명밖에 안 되는데 뷰 검색에 따박따박 잡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따박따박 잡히는 그 30명 오는 그 블로거가 나중에 훨씬 더 성장할 확률이 높은 거죠. 뷰 검색에 안 잡히면 내 블로그는 저품질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 글쓰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뷰 검색에 잡히는 글들은 도대체 어떤 경우가 잡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경험, 의견만 가지고도 사실 제가 뭐 1박 2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의 충실성이 있어야 돼요. 정보가 그냥 이게 정보야 하고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정보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들어갔는지 그걸 꼭 쓰셔야 되고요. 경험은 제가 지난번 그 블로그 2강에서 설명드렸죠. 그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 의견인 것 같지만 네이버는 여기에 단서를 붙였어요. 독창적 의견이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정보, 경험, 의견이 뭔지 제가 이번 시간에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네이버 관련 블로그,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요, 이걸 전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찾아보시고 정보, 경험, 의견을 꼭 넣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제일 큰 고민은 쓸 게 없다는 거죠. 쓸 게 도대체 뭘 쓰나? 처음에 뭐 이렇게 포스팅 한 10개까지는 하겠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쓸 게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써야 하나? 이걸로 되게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가까운 이야기를 써야 한다. 그럼 내 가까운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잖아요. 뭐 7시에 일어나시는 분, 6시에 일어나시는 분, 또 때로는 뭐 아침 10시에 일어나시는 분 다양할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1시간 단위로요, 하루 일과표를 적어보세요. 나 오늘 뭐 했나? 그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했어요. 그럼 양치질, 그럼 세수했어요. 그 다음에 뭐 식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때때로 뭐 설거지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친구랑 만나서 맛집을 갔어요. 그 다음 오후에는 지인이랑 미팅이 있어서 카페를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보통 뭐 주부라면 또 저녁 반찬을 위해서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생기면 오늘 재밌는 드라마 하지? 드라마를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본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쓸 거래요. 이게 전부 다. 아침에 제가 그러니까 양치질을 했으면 바른 치철 사용법 이런 걸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설거지를 했으면 수세미도 자세히 보시면 한쪽은 부드럽고 한쪽은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건 왜 이런가? 그리고 어떤 수세미가 더 좋은가? 이런 걸 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기세척기가 있다면 식기세척기의 장단점은 뭔가?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맛집을 갔으면 맛집 쓰시면 되고, 카페를 갔으면 카페를 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가서 사진을 찍고. 드라마, 방송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 내가 오늘 아이들하고 놀았다면 육아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요리하는 과정도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 과자나 주전부리 좋아하시는 분은 요즘 새로 나온 신메뉴 과자가 이런 게 있어요 하는 과자를 써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요즘 새로 나온 라면만 시리즈로 다 써도요, 엄청나게 블로그에 도움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분이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블로거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맥주만 쓰고 계세요.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도 맥주 투어만 하고 계시고요. 한국에서도 맥주집 가서 내가 먹은 새로운 맥주에 대해서만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부질없어 보이는데 이게 차곡차곡 기록이 쌓이니까 나중에 너무 멋진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늘 가까운 데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이것도 지난 4강 때 설명드렸는데요. 블로그 주제가 3개를 넘으면 안 돼요. 그걸 주의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닥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내가 정말 재밌게 쓸 수 있는 주제를 3개를 잘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까운 일은 좀 식상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모 여자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 여대생들이 그 캠퍼스에서 치킨을 주문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분들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포스팅하는 적이 있어요. 요즘 캠퍼스에서는 치킨 배달해서 먹는다. 무려 그 글에 20만이 봤어요. 근데 여대생이나 대학생들 중에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너무 평범하니까. 근데 내 주변의 평범한 얘기들이 나한테는 평범할지언정 누군가에겐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 이야기를 잘 찾아보시고요.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블로그 하면 너 뭐 쓸래?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주제에 꼭 하나 등장하는 게 일상을 쓰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일상을, 그리고 내 일상을 누가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일상에 관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이 뭔 생각하고 사나?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자꾸 쓰면 점점 외로워져요, 본인이. 쓸수록 자꾸 자괴감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꼭 써야겠다, 안 쓰면 죽을 것 같다 이러면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일상을 그냥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서 쓴다고 생각하시고요. 일상을 쓰면 쓸수록 내 블로그는 자꾸 저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사업과, 내가 하는 사업과 아니면 내가 하는 그 특별한 주제와 세상의 관심사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 이게 여러분이 파워블로거가 되느냐 아니냐의 아주 중요한 승부수가 돼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통화하신 분 중에 명상 수업을 이제 진행하시는 코치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명상 수업을 하시는 코치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불면증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을 쓰셨어요. 명상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러면 이분은 이제 여기까지 쓴 건 참 잘 쓴 건데요. 그러면 불면증은 왜 생겼고, 또는 명상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아니면 뭐 배우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받는 분들이 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여러 이유 중에 또 일부 이유는 평소에 좀 우울하고 내가 좀 스스로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싶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울증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예, 그 요즘은 또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우울증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면증 극복하는 방법보다는 코로나 블루와 관련한 불면증 극복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쓰면 내 명상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도 거기다 매칭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분야와 세상의 관심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정말 잘 고민해서 쓰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꽤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부분만 잘 적용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블로그 방문자 수가 최소한 3배에서 10배는 올라요. 꼭 적용해 보세요. 이미 사실은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블로그 제가 올린 거 1강, 2강, 3강 그 3개만 듣고도 방문자 수가 3배 실제로 늘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그 3배 늘어난 거에서 또 3배가 늘어날 수 있고 또 3배가 늘어날 수 있어요. 파워블로거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좀 귀찮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수업한 내용들을 한번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서서 글 쓸 땐 또 엉뚱하게 쓰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제 영상을 한 번 보시고 두 번째 보실 때는 메모하셔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글 쓴 다음에 이걸 잘 적용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